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지식과 문화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인데요. 저희 경제돋보기와 함께 활기차게 하루 시작해보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19일 경제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국제통화기구 IMF의 전망이 일단 엇갈리고 있습니다. OECD는 비교적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IMF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비관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경제연구원 간 분석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이 예측할 수 없게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3월 기준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른바 CLI라고 하는 지수인데요. 102.0을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2포인트 높아지는 등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0년 4월 이후 3년 11개월, 거의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6개월에서 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재고 순환 지표, 주가 지수, 장단기 금리 차 등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적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38개국 가운데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내수 침체에 의한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해 9월 99.3을 기록하고 6개월 연속 하락하며 3월에는 98.7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100.5를 찍은 뒤 지금은 99.6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OECD의 예측과는 달리 IMF는 지난 13일 우리나라의 GDP 올해 성장률을 낮춰 잡았습니다. 3.1%로 내린 건데요. 2월 3.7%로 예상하던 IMF의 GDP 성장률 전망치는 4월 3.3%에서 한 달 만에 0.2%포인트가 더 떨어졌습니다. IMF 측은 2013년 초부터 형성됐던 성장 동력이 지금 멈춘 상태라며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소비와 투자 심리에 크고 지속적인 충격을 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 측은 전반적인 수요 회복과 국제유가 하락의 긍정적 효과 등이 작용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예상 범위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보긴 했습니다. IMF의 이런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 우리나라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 회복세가 자리 잡을 때까지 확장적 거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도 한국 수출이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로 부진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이제 3%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경제연구원들의 전망도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기재부가 내놓은 5월 경기동향 보고서, 이른바 그린북을 보면 4월 신용카드 승인액은 15.3% 증가했고 백화점 매출도 1.5% 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기재부 측은 생산과 소비, 건설 투자 등 실물 지표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이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유가와 주택 등 자산 시장 회복이 점차 소비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져서 앞으로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관련 지표가 내수의 점진적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돼서 경제 전반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정부와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MF와 OECD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경제 지표가 엇갈리면서 과연 우리나라 경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다양한 지표, 다양한 자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 시간에서는 ISD, 이른바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D 소송이란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 또는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66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이른바 워싱턴 협약에 의해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한미 FTA 체결 때 이 조항이 독소 조항이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 ISD 소송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치르는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론스타와 이 ISD 소송전에 참가하게 된 건데요. 론스타는 우리나라를 뜨자마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5조 원대 소송을 내서 지난 15일 미국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1998년 한국에 발을 들였습니다. 외환위기로 기업이 도산하고 부실 채권이 급격히 늘어나는 틈을 타서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시작한 론스타는 2003년 카드 대란 땐 5조 원에 달하는 카드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론스타는 이를 되팔아서 쏠쏠한 수익을 챙겼고 이후엔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6,330억 원에 인수한 스타타워를 3년 뒤 9,450억 원에 팔면서 3,120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 인수에도 관심을 이때부터 보였는데요. 2002년 서울은행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 바로 외환은행으로 돈을 돌려서 2003년에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은행법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은행법은 외국계 산업자본이 10% 이상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외 조항을 들어서 매각을 승인해줬습니다. 이후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론스타는 2006년에 외환은행을 매각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행 그리고 HSBC와 매각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3조 9천억 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종 논란의 와중에서 배당금과 지분 매각 대금 등으로 론스타는 4조 6,635억 원을 번 뒤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외국 자본의 먹튀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과세해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소송가액은 46억 7,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최대 쟁점은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행위가 과연 있었는지입니다. HSBC와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하면서 지분 51%를 5조 9천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이 계약이 파기돼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반론합니다. 당시 론스타 헐값 매각과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 유포 등과 관련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데요. 론스타는
한 벨기에 투자 협정을 들어서 과세가 부당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외환은행과 스타타워, 극동건설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챙겼습니다. 법인이 벨기에 소속이었던 만큼 우리나라에 낸 세금은 부당한 과세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원천 징수당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예견된 목소리였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은행 경영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고 한 벨기에 투자 협정을 내세워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정황이 명백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섣불리 매각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SD 진행 상황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정부 공개를 수차례 요청하고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아직도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론스타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도 제소한 상황입니다. 외환은행의 배상금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인데요. 2003년 외환카드를 외환은행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감자서를 유포해 주가를 고의로 낮춘 혐의로 론스타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손해를 본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은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신청해서 론스타는 700억 원가량을 물어줬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같은 재판소에 외환은행을 상대로 배상금 구상권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외환은행이 이 배상금을 같이 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재판소는 외환은행이 배상금 절반 이상을 론스타에 주도록 했고 외환은행은 430억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 론스타는 국세청과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총 8천억 원대의 세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크게 스타시티 매각 관련 소송과 외환은행 지분 매각 관련 소송으로 나뉩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매각해 남긴 차익에 대해 1,017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송 끝에 2012년 론스타는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은 바로 1,040억 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벨기에에 세워진 법인이기 때문에 한 벨기에 투자 협정에 따라 벨기에 법인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론스타가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론스타가 미국에 기반하고 있고 벨기에에 세워진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인 만큼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외환은행 지분 매각 소송은 1차 매각에 대한 1,192억 원대 법인세 소송과 2차 매각에 대한 3,876억 원대 양도소송세, 양도세 소송 두 건인데요. 1차 매각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론스타가 승소한 상황입니다. 또 2차 지분 매각 재판 역시 론스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남대문 세무서가 론스타에 1,700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대문 세무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자 대금의 10%를 원천 징수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벨기에 법인이기 때문에 한 벨기에 투자 협정에 따라 벨기에 법인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떠난 지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소송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소송인 ISD 소송,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의 추이가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학 신간 소개해드리는 화요일인데요. 오늘의 신간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책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법한 책으로 보이는데요. 와튼스쿨에서 재무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러미 시겔 교수가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시겔 교수는 장기 투자의 대상으로는 주식만큼 위험이 낮고 수익이 높은 자산은 없다라는 명제를 처음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이 책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는 출간과 동시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년 가까운 주식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튼스쿨에서 교과서로 쓰이기도 하는 책입니다. 제러미 시겔 교수는 금융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앞으로 주식 투자를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천은 무엇인지,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등 투자자들이 투자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명확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번역돼 출간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심각한 경기 침체, 신흥시장의 성장 등에 대해 새로운 데이터와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제러미 시겔 교수는 시가총액 가중지수보다 펀더멘탈 가중지수가 의미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기업의 펀더멘털에서 비롯되는 초과 이익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겔 교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함몰되지 않고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의 감수를 맡은 신진호 회장은 감수 후기에서 시겔 교수의 주장을 증명할 우리나라에 맞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19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탈 가치를 가중한 포트폴리오가 시가총액을 가중한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유리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한다면 초과 이익이 존재하며 우리나라 증시는 가치 투자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시겔 교수의 주장대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식의 수익률이 과거보다는 낮아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수단이라는 근거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방대한 자료로 이 주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 주식 수익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석합니다.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요. 2008년의 금융위기 때를 분석해줍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발생과 정책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2부에서는 역사가 내린 평가라는 제목으로 여태까지의 주식시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802년 이후에 주식과 채권 수익률을 비교해주고요.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들을 분석하며 어떤 지수를 따라가면 좋을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부에서는 경제 환경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 4부에서는 주식의 단기 변동성을 분석해 주는데요. 투자 심리까지 분석을 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장으로 보입니다. 또 5부에서는 주식을 이용한 재산 형성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0여 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던 크고 작은 약세장들, 하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이 약했을 때도 주식 투자,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이 다른 자산들에 대해 가지는 우월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주식은 채권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요동치는 주식시장의 타격을 덜 받으면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 기간을 길게 잡아서 수익률을 충분히 안정적이고 높게 끌어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개정판은 책 전체에 걸쳐서 실제 자료 그리고 최신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주식 장기 투자의 근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든 노련한 투자자든 이 책을 통해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먼저 1분기 실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8.6% 늘어난 1,400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0% 넘게 늘어나서 2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예상치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25%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은 전반적으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가 절감 노력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과거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에 진입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려가 높았던 띵글래스 사업부의 경우 2014년 3분기 구조조정을 마지막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정도 늘어난 1,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50% 늘어난 240억 원 기록할 전망입니다. 2분기부터는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의 가동률이 점차 늘어나면서 반도체 사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사업의 경우 2분기부터 출시된 최대 고객사의 주력 모델과 중저가 제품의 출하량도 일정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띵글래스 사업도 안정적인 사업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성장 동력인 반도체 소재의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반도체 소재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시안의 3D V낸드의 경우에는 기존 공정 대비 시가격 수요가 높아서 솔브레인의 외형 성장에도 긍정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소재의 경우 주요 고객사의 추가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솔브레인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지난 3년간 성장을 견인했던 띵글라스 부분의 적자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3분기 구조조정을 마지막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이번 실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출 가능성이 있는 시가격의 추가 매출,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 바로 작년을 저점으로 올해는 실적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브레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는 바로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많이 달라질 텐데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행복한 모습,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유치환 시인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 그려보신 행복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죠.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비기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다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장 떠오르는 행복들 참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행복,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행복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 새삼 다시 느껴지게 하는 시였습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5월이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 날씨는 그리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비 소식도 잦으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꼭 감기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